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윤석열 예비후보 지지율 급상승에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 우선 최근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 두 가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P&R 리서치가 세계일보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예비후보는 35.3%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3.2%로 2위를 차지했는데 다자구도에서 1위인 윤석열 예비후보와 12%가량 차이가 나면서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6%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9%, 추미애 전 장관이 3.2%, 홍준표 의원이 2.8%,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과반에 해당하는 50%의 벽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예비후보는 51.6%를 기록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37.3%에 그쳤습니다. 14% 이상의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52.5%, 이낙연 38.3%를 기록하면서 격차가 역시 14%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TBS 의뢰한 여론조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P&R과는 다르게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발표되었던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무려 5.4%가 상승한 32.3%를 기록했습니다. 20% 중후반까지 다소 하락했던 지지율이 굳건한 이 하방 지지층, 아무리 지지율이 빠지고 여론이 그리고 언론에서 밀어붙여도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지지층을 과시하다가 다시금 급반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27.4%, 이낙연 전 대표가 역시 16%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주 대비 1.4% 올랐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2.2% 하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야권의 2위를 기록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8%를 얻어서 지난주보다 2.3%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보수층 표심이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단단하게 결집한 결과 나머지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석열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국민의힘 입당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격적으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무런 예고 없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예비후보, 아마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유권자들은 중도 확장, 외연 확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중도층과 무당층이 실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다소 전격적인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는 그런 인사들의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파이보다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서 뭔가 이 야권의 단일화 국면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겠구나. 어쨌거나 범야권 단일 후보로 정권 교체를 위해 싸워볼 수 있겠구나. 안심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리고 전통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했다는 점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신발끈을 꽉 조여매고 외연 확장, 중도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다른 어떤 범야권 이 중도 보수 후보보다 더 열심히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중도층과 이 합리적인 진보, 반문 진보 쪽으로 나아가다 보면 전통 보수층에서 좀 불안해하고 그래서 다시 전통 보수층 쪽으로 돌아가는 메시지를 내보내면 왜 중도 행보를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하게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통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중도 행보를 하고 외연 확장 행보를 해도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실망한 중도층을 다시 껴안아야 된다는 과제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이제는 전통 보수층,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층을 다소 안심시키고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마음껏 중도 외연 확장 행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더 큰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층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리고 당원 배가 운동에 일조하면서 당에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윤석열 예비후보가 은평지역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하고 많은 지역구 중에서 은평지역을 찾은 의미 역시 중도 확장, 외연 확장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은평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대단한 험지죠. 하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후보보다 더 높은 득표를 기록한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강북 지역들, 전통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잘 지지하지 않는 지역들을 찾아가서 더 큰 국민의힘 캠페인을 벌이는 것, 당에 대한 헌신인 동시에 중도 성향, 무당층 성향,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던 성향의 그런 유권자들을 향한 확장 행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호남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반문 진보와 관련해서도 이제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와 인재 영입 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그동안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6.29 정치선언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 행보를 한 게 의미가 없었던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광주 방문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굉장히 큰 환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무소속이었죠. 입당하기 전이었죠. 처음에 광주를 갈 때 어쨌든 이 무소속에 다소 자유로운 신분 상태로 호남을 방문했기 때문에 더 뜨거운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호남 출신의 김경진 전 의원 등을 이 대외협력특보로 영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일단은 국민의힘 바깥에서 중도 확장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또 조국 흑서로 대표되는 반문 진보들, 합리적 진보 지식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도 당 밖에 있었던 그 시기가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들어간 것인데 그 이전에 한 달 가까이 본인이 국민들을 만나면서 스킨십 행보를 했던 것이 꼭 필요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텀이 바뀌어서 대선이 이제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 진영을 묶어두고 더 열심히 중원으로 달려나갈 그러한 어떤 계기,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한 주 만에 급상승한 배경에는 캠프의 빠른 안정화도 한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장제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여의도 바깥의 시각으로 이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절히 조화가 되면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행보나 만남 그리고 메시지 등이 상당히 좀 많이 해결이 되었다. 과거에 지적받았던 문제들로부터 탈피를 하고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직접 관여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윤석열 예비후보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인스타그램 이렇게 잘하다니. 특히 인스타 스토리를 활용한 윤석열 예비후보의 현장 행보를 짧은 영상으로 담는 그러한 인스타 스토리 컨텐츠 제가 봐도 참 잘한다 싶을 정도인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캠프가 재정비된 7월 25일 이후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청년 정책 세미나에 참석했죠.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상상 2.3에 와서 여러 청년들과 정책 관련된 토론을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정책 공약과 관련된 메시지, 행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후 첫 번째 행보가 청년 정책 세미나였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런 정책과 관련된 행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관심을 보이고 지지를 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원시원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다소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20시간 논란부터 시작해서 부정식품, 건강한 페미니즘 등등까지 여러 논란이 언론에 의해서 다뤄지기도 했는데 전 이게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가 얼마 전에 그 지민 조은산 씨를 만났더라고요. 인터넷 논객이죠. 그 자리에서 본인은 메이웨더처럼 이 펀치를 맞지 않고 뒤에서 피하는 그런 아웃복서 스타일이 아니라 타이슨처럼 맞으면서도 들어가서 안에서 싸우는
그 KO를 노리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주저없이 답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 덕분에 모든 뉴스와 이슈의 중심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위 후보이기 때문에 발언 전체의 맥락이나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심지어 야당의 다른 정치인들마저도 말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예비후보의 가장 큰 장점, 저는 맷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뚝심 있게 맞고 견디면서 캠프나 후보가 적절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면서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는 말은 연예계나 정치권에서나 동일하게 통용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처음에는 120시간? 부정식품? 건강한 페미니즘? 무슨 뜻일까 고개를 갸웃하다가 하루 종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종편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패널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해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론 기사에서 다루다 보니까 실제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근로자와 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려는 것이구나.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로 모든 걸 사사건건 불법화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서민들이나 약자가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페미니즘 논란 역시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경력 단절 여성 지원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만, 그와 동시에 양성평등을 해치는 아주 극단적인 혐오 발언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문제의 본질에 국민들이 점점 접근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논란이 안 됐다면, 그리고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대답만 이어갔다면 훨씬 더 밋밋하고 재미없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가면서 지난 일주일 내내 이슈의 중심에 서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표현은 오해가 없도록 정치적으로 보다 세련되게 다듬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모들도 메시지를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윤석열다운 그 시원시원한 맛까지 포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타이슨처럼 맞으면서도 오히려 KO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윤석열다운 정치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일련의 논란들이 그렇게 뼈아프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뉴스를 보면서 윤석열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갈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 침소봉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정권 교체를 위한 주역이 되어야 하고, 대선 주자 누구든 당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죠. 그런데 어쨌거나 뉴스에서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을 야권의 중심에 두고 다루게 되면서 나머지 범야권의 군소 후보들이 자꾸 국민들의 관심에서 비껴나가시는 그러한 정무적인 효과, 정치적인 효과가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는 당과 호흡을 맞추면서 또 더 큰 국민의힘이라는 캠페인이 당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오늘 은평에서만 현장에서 1,500명 정도의 당원이 모집되었다고 하고, 박성준 서울시당위원장 말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고 나서 당원 가입이 4배 이상 폭주했다고 하는데, 이게 당 입장에서는 제일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호흡을 맞춰 가겠지만 아주 적절한 정치적인 그런 밀고 당기기라고 할까요? 또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그런 국면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끄는 게 자연스럽게 야권의 다른 후보들을 관심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인 효과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덧붙이는 게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팩트. 급등한 윤석열 예비후보의 지지율, 여기에 담긴 국민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현상 분석과 함께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울타리에 들어갔으니 이 울타리를 더 넓히는 게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소 실망한,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중도층이나 무당층, 또 반문진보, 합리적인 진보를 향해서 이제 보수층은 확실하게 같은 식구가 되었으니까, 안심할 수 있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행보들, 그리고 상상 이상 싱크탱크 세미나에 왔던 것처럼 정책 행보, 그 자리에서 청년들이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또 스마트팜 지원 정책, 블록체인 양성화 정책 등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주 집중해서 세미나를 1시간 내내 듣고 이후에 질의응답과 소감에 있어서도 이게 정부 입안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내릴 정도였는데, 비단 청년들이 만든 정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책 행보에 집중하면서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이 같은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국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받들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또 다른 팩트로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